받은 김한섭입니다. 제가 공부 마치고 온 지가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꼽아봤더니 해방신학을 갔다 와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가 꼽아봤더니 기껏이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0년 동안 서너 번이면 거의 물론 제가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저로서는 상당히 좀 감격스럽습니다. 더구나 이게 제가 박사과정에 박사논문 지도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그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나이가 꽤 먹었는데도 이제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물신숭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교황님이 이제 다녀가시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 많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셨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어쨌든 언행이나 행보 이런 걸 짚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아마 우리 김근 선생님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남미스러운 발언이나 행보 자체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본인이 직접 해방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미 오랫동안 그런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몸에 배어있는 그런 말이고 몸짓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해방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해방신학 하면 떠올리는 게 이제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우선적 선택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성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해방신학의 문제의식 중에서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어떤 판단이 달라진 거죠. 근대에 대한 근대 세계를 이해하면서 예전에 그런 무신론적인 세계 속에서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해방신학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성 교수님 속한 이른바 경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신학 쪽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물신숭배입니다. 그래서 물신숭배가 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장께서 아마 하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물신숭배란 말을 교회 공식문헌에 처음 도입한 분이 프란치스코 교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와 비슷한 의미로 주로 썼던 게 뭐냐면 우상숭배 또는 물질주의 또는 물질망론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교장께서 처음으로 물신숭배라는 말을 용어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물신숭배와 우상숭배가 이렇게 막 혼용돼서 쓰긴 하는데요. 사실 엄격히 따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고 이제 교정이 쓴 그 물신숭배라는 표현도 이렇게 보면 제가 그 표현에 있는 구절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황금송아지 숭배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게 이제 오늘날은 이제 돈에 대한 물신숭배를 갖겠다. 그리고 이제 비인간적인 경제 독재가 판치는 세상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돈에 대한 물신숭배가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데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체제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규칙이 되어버린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예를 드는 게 이제 자연환경을 예를 드는데 자연환경과 같이 취약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물신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신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다 이야기하셨지만 해방신학의 기본적인 관심사였고 특히 이제 경제신학에서 이야기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방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물신숭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물신숭배 이야기 또는 물신주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되지만 사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신숭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삶 안에서 불신숭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 결과를 낳는지,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아직 좀 이른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불신숭배가 우리 일상적인 삶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 사고나 우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낳는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맥락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나는 불신숭배로서 자유롭다 하신 분 계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불신숭배가 내 삶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아세요? 가타부터 가벼우세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불신숭배, 우상숭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어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되는 이야기는 아마 새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 이야기를 일반 대중들 상대로 처음 하는 얘기예요.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밖으로 끌고 오기는 처음이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불신숭배라는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불신숭배 자체를 굉장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어디서부터, 그런 어떤 극복을 하든, 또는 최소화하든, 이걸 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체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찾아낼 때, 바로 그 불신숭배가 작동하는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개입할 수 있고, 그 영향력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원래 몰신이란 말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종교 의례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장했던 그런 어떤 조그만 입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물신인데, 이거는 이제 그 1900년대의 그 그림입니다. 작자는 이상입니다만. 그래서 서아프리카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물신을 묘사해놓은 그림인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연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물신은, 초월적인 영이든 간에, 아니면 선조의 어떤 영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깃들여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물건으로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을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보면서, 특히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 발견하고, 이거를 이제 물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끌어와서 그 프랑스의 이제 그 샤를 드 브로스라는 인류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종교라는 게 원래 이런 물신숭배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으로 이 물신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샤를드 브로스가 이야기한 뒤로 이제 여러 학문 내에서 뭐 인류학, 종교학, 심리학 여러 학문에서 물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신숭배에 대해서 이게 좀 학자들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카를 마르크스가 이제 그 자본론 서두에서 물신숭배를 이야기하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전통적으로 쓰던 그 어떤 물신숭배의 의미도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는데, 전통적으로 물신숭배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객체인데, 그냥 물건인데, 그것이 마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소지하고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신이라고 부르는데, 마르크스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주체가 물건이나 성품처럼 취급되는 것, 이게 반대 현상이죠. 물건이 마치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것, 그 반대로 이제 사람이 하나의 물건이나 성품처럼 취급되는 것, 이것도 물신숭배다. 그래서 마르크스에 있어서 물신숭배는 이게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거죠. 사람이 물건처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사람이 상품처럼 되는 거. 네? 그분 아니죠. 월급 받고 사시는 분들. 다 노동력 플러스 사시잖아요. 노동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뭐예요? 상품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주체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주체처럼 뒤바뀌는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마르크스는 이제 불신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 불신숭배가 생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의미라는 말에 빨간 표시를 했는데, 이 말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할 때 반드시 의미가 있겠지는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화창하게 좋은 날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에 앉아서 이 고생을 하시는 거죠? 뭔가 여기에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자 온 거죠.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봤자 뻔하다 생각하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늘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는데, 그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들을 주로 이렇게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의미들을 찾았습니다. 지연이든 혈연이든 종교적인 공동체든 그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떤 건지, 그 공동체와 나 관계가 무엇인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의 어떤 정체성이나 삶의 의미들을 추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사회가 되면서 이런 공동적인 유대가 다 깨져버립니다. 무너지고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뭐 그게 어느 정도 무너졌냐? 예를 들면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앞집에 누가 있는지 사는지 모르시죠? 알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유대가 깨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익명의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고립된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이론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다음에 일터에 가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 재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일종의 착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사물 많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준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이렇게 사물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고 끊어지기도 하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신숭배란 말이 설명하기 쉽진 않은데 저는 일종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조적 착각. 이게 착각인데 개인적인 착각이 아니고 또는 일시적인 착각도 아니고 이 사회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로서는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착각, 인식적인 착각, 그게 바로 이제 물신숭배가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상품처럼 취급이 되고 상품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신숭배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신숭배가 이제 자본주의 토대고, 경제신학의 이제 초기 시작했던 그 프란츠 히겔라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은 이 물신숭배가 이제 자본주의 자체를 움직이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은 이제 경제학자인데, 그 경제학자이면서도 그 장치경제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아무리 연구해도 자본주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더라. 그래서 자본주의 실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다가 결국은 성서정통의 우상숭배를 끌어와서 이 마르크스의 물신숭배하고 함께 연구를 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영, 그것을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어떤 영이 바로 물신숭배다. 그래서 물신숭배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게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신선배라는 것은 자본주의 안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건데,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서, 신자유주의는 저는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시장 경제의 전면화. 예전 자본주의에서도 시장 경제를 이야기했죠. 근데 대부분 경제적인 영역 안에서 그 역할을 이야기했죠. 근데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면에 시장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것.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이 물질분배가 더욱더 강화되고 만연될 수밖에 없죠. 이전 자본주의 형태하고 이제 편의한 형태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물상숭배가 일상적으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인데 뭐냐면 앞에서도 뭐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송 교수님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전 사회와 다른 건 뭐냐면 이전 사회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만듭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판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해서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자기가 필요한 걸 삽니다. 이게 이제 이전 사회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일단 작동이 되려면 뭐냐면 물건이 판매가 돼야 돼요. 판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수익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통지바퀴인데 첫 번째 통지바퀴가 막혀버리면 이후 과정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일단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죠. 지상입니다. 근데 이제 판매라는 게 이제 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매를 이제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흔히 이제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가치와 경험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옷이다 그러면 옷의 사용가치는 뭐예요? 그냥 신체 보호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거. 이게 이제 사용가치죠. 근데 이제 아까 성 교수님과 아까 페라리 자동차 막 보여주고 했는데, 그 자동차 같은 것도 사용가치로 따지면 그냥 탈 거죠. 우리를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그게 그 자동차의 사용가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30억을 주고 사는 이유는 단순히 사용가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죠. 교환가치를 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물건을 살 때 사용가치에만 국한하면 정말 다 기업도 다 망할 겁니다. 옷이 신체 보호의 역할만 한다. 그러면 떨어지면 기우면 되고 꼬매면 되고 그렇게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년에 옷 하나씩 사죠. 옷장상도 다 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사용가치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좀 혼란을 일으켜 놔야 되죠. 그게 이제 이 상품 이야기입니다. 상품 이야기라는 것은 상품에다가 이제 그야말로 미적인 형식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디자인도 하고 포장도 예쁘게 하고 백화점 가서 여러분들 상품 진열대 보셨죠? 그냥 진열대가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욕구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상품 진열대. 그 다음에 아까 보여주셨던 그 성품, 쇼핑센터 보셨죠? 그 건물의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이 모든 것들, 상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 적용되는 다양한 미적 형식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상품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상품 이야기를 왜 도입하냐? 이런 미적 형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 미는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용가치 외에 어떤 미적 매력을 그 상품 가치에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미적인 매력은 우리에게 그 하우프의 표현에 의하면 미적 상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적인 보통 이제 뭐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뭐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싶은 그런 가치들을 그 미적인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좀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침대 광고다.
침대는 뭐예요? 우리 그냥 자는 곳이죠. 누워서. 그래서 좀 튼튼한 널판지로 이렇게 그냥 튼튼하게 짜놓으면 사용가치로 다 충족되는 거죠. 그죠? 근데 침대 광고할 때 이 침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설명한 거 보셨어요? 절대 사용가치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설명하냐? 그 사용가치, 침대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미적 형식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의 감성을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대를 설명할 때, 서양의 그 고풍스러운 어떤 성을 무대로 어떤 귀족적인 어떤 의상을 입은 남자를 등장시켜서 마치 귀족 생활의 일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침대를 사면 그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너는 단순히 침대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품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어떤 감성들을, 상상력들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게 이 상품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던 내용들이라 일상생활, 다만 이게 뭔지, 이해들 공부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미적 가상을 사람들한테 이제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상들이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풍요로움, 안락함, 품위, 뭐 젊음, 쾌락,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그런 가상들을 불러일으킨 거죠. 근데 이렇게 가상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여러 개 소비하면 일정한 미적 형식이 많이 팔리겠죠. 근데 팔리고 또 끝이면 안 돼요. 또 팔아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미적 형식들을 스스로 파괴한다.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적 요소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야 또 살 거 아니에요. 어느 디자인을 만족해서 그걸 그냥 10년, 20년 써버리게 되면 상품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차용했던 미적 형식을 스스로 폐기하고 새로운 미적 형식을 가져오는 게 바로 미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미적 형식을 도입하고 또 폐기하고 또 가져오고 또 폐기하고 이러면서 더 많은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게 바로 상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죠. 왜 매년마다 그 유행이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아마 이 상품 이야기의 미적 혁신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적 가상, 상품의 미적 형식을 차용을 해서 소비자를 하여금 더 많은 어떤 사용가치 이상의 더 많은 쾌락을 또 아름다움을 풍요로움을 만족시킬 거라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으면서 더 많은 판매를 하는 이런 어떤 미적 가상들을 우리가 접하는 게 광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죠.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매체가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이런 미적 가상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매혹하는 거죠. 근데 이 감성을 자극하고 매혹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서 그 아주 공통적인 감성이나 좀 유사한 상상력을 갖고 있지만 또 각기 다른 삶의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미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이 방에 예를 들면 80명이니까 80명에 대해서 전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미적인 어떤 기준이나 가치가 다르다. 그러면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80명 각자에 다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광고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적 감상을 통일시킨다. 몇 가지를 이용화시킨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형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미적 기준, 우리의 감성이 정형화되는지를 한번 상상했을 방법은 내가 다가온 휴가 때 어디가 가고 싶다. 그럼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내가 어디서 봤지? 하면 90% 이상은 광고에서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도 우리 감성조차도 광고에 의해서 정형화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끼줘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성과 우리의 감성과 상상력을 정형화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규범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왕따가 되고 뭔가 따돌림이 되고 뭔가 유치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나 정체성이나 우리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유대망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약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미적 가상이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가 또 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미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상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없으면 우리 상품 안 삽니다. 알죠? 뭔가 의미가 있으면 상품을 사는데 상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게 뭐냐면 생산 관계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이게 이제 상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광고를 통해서 보면 광고가 이제 상품의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게 이제 광고인데 실제로 전달해주는 상품의 광고를 보면 대부분 상품의 어떤 사용이나 수행량에 관한 정보, 이게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품의 의미를 이루는 어떤 부차적인 요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침대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침대 이야기할 때 거기에 쓰는 매트리스의 영수철이 얼마나 튼튼하고 거기서 나온 거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이런 식의 광고 혹시 보셨어요?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침대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더더구나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그 광고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미적 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가 등장하면서 상품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진짜 전달해줄 정보, 이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를 전달 안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의미가 없으면 우리 물건 안 산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광고가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소비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광고로 다시 여기에다가 의미를 채웁니다. 그게 광고의 기능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아까 말한 미적 가상의 바탕은 의미이죠. 여기서 말한 생산관계나 상품의 어떤 사용이나 수행량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싹 빼버리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미적 가상을 풀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대 이야기할 때 유럽의 고풍스러운 저택이라든지 귀족적인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덤으로 얹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 침대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이런 식의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생산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키 신발을 생산하는데 동남아시아의 어린이들을 강제노동은 아니지만 어떤 열악한 노동 조건 하에서 노동 착취를 통해서 나이키 신발을 생산한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미국 쪽에서 나이키 신발 구매 운동이 벌어졌죠. 불매 운동. 근데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나이키 신발을 사려면 어때요? 좀 꺼림직해지죠. 어쩔 수 없이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상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생산관계를 대부분 광고에서는 은폐해버리죠. 은폐해버리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미적 가상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광고를 일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종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정의할 때 기능적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는 세계에 대해서 해석하는 틀을 제공해주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종교다. 이런 식의 정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모든 종교는. 이런 정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광고도 기존에 있던 의미들을 비워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일종의 종교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들은 이제 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달되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상품 이야기나 광고에 대해서 좀 자각적인 의식을 갖지 못하고 또 서로 자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력할까? 이런 건데, 사실 개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고립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숭배를 이렇게 쏟아내는 대중매체는 잘 아신 것처럼 텔레비전이든 뭐 이런 거든 간에 그냥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틈이 없이 막 쏟아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적 가상을 관련해서 보면 이 광고라는 게 의미부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상품을 소비하지 않고는 하루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적 가상이라는 게 항상 상품의 사행가치와 결부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는 한 그 미적 가상으로부터 결코 좀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각적인 의식을 갖기도 쉽지 않지만 갖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예. 결론을 짓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물신숭배가 그냥 가톨릭의 어떤 신앙에서 봤을 때 어떤 거냐, 교종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존 캐버너우라는 그 미국 예수의 신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복음, 두 가지 성서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하나는 이제 인격의 복음이고, 이거 이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성품의 복음이다. 이런 것처럼 성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물신숭배와 어떤 그 그리스도교적인 가치, 이거는 이제 서로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신숭배가 팽배한 오늘 사회에서 가톨릭 교회를 왜 계속 번성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톨릭 교회가 물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는 갈수록 거대화되고 상업화되고 권력화되고, 특히 강남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비를 갈수록 높아져 간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종이 이야기했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어떤 선택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물신숭배를 넘어야 되는데, 이 물신숭배를 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신숭배가 작동하는 구조를 보고 그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지 보자고 했는데, 먼저 큰 틀에서 정치 경제적 구조를 보면 물신숭배를 낳는 것은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기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일단은 좀 경제 영역으로 되돌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나머지 영역은 각기 자기의 논리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이 자기의 어떤 고유나 논리나 원칙을 이렇게 복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대학이면 교육이라는 나름의 어떤 소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장의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의료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데 거기에 상업적인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떤 시장의 논리는 경제 영역에서 일단 작동시키고 나머지 영역은 각 영역에 맞는 그런 어떤 논리나 원칙들을 좀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앞서 말한 그 상품 이야기나 미적 가상, 미적 혁신, 광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좀 미학 교육이 필요하다. 이건 금방 보면 아실 거예요. 더구나 이제 그 광고를 쏟아내는 매체들에 대한 어떤 매체 비판 필요하다. 이건 아마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좀 그 사용가치하고 사용가치에서 바탕에서 나오는 그런 미적 가상을 좀 식별해내는 그런 어떤 구매 관행들을 좀 갖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식별한다는 건 뭐냐면 광고에서 그 은폐된 어떤 상품의 의미를 아까 말한 대로 그 나이키 신발처럼 상품의 의미를 좀 찾는 노력, 이게 이제 오늘날 윤리적인 소비 운동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물건을 산다는 것은 옛날처럼 그냥 싸서 사고 질이 좋아 사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뭔가 부도덕한 일을 했다, 뭐 비리에 휩싸였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그 물건은 안 산다. 너무 지나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신승부로부터 끊임없이 노예가 오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품의 중요한 것은 생산관계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걸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비의 행위는 정말 힘을 들여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 혁신이 이제 중요한 새로운 과거의 미를 파기하고 새로운 미를 만들어내면서 상품의 판매를 계속 촉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일회용품 상품이라든지 이벤트성 어떤 편촉이라든지 또는 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동일한 브랜드를 전 국민이 다 메고 다니는 이런 브랜드사들은 좀 어떻게 자기 개성이 뭔지 제가 그래서 호시업을 기류를 이어준다. 남들하고 틀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집합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이제 엮어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물신숭배가 사실은 이력을 발휘하는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사회다. 그럼 물신숭배는 더 이상 설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익명의 개인으로 남겨져 있고 개인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신숭배가 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좀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유대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때 어떤 물신숭배의 이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공동체나 집단을 통해서 집합적인 문화적 자기 정체성이나 독자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어떤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 쳐다보면서 저는 이제 가끔 뭐 잘 모릅니다만 수녀님들 같은 경우는 이 물신숭배에 관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정도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 기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너무 좋게 본 건 아니죠? 그게 우리가 이제 물신숭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이제 방향이 될 수 있다. 어떤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한 것의 이야기가 자본주의가 있는 한 물신숭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신숭배를 완전 극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법인데 그거는 바로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관행이나 노력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